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농업 부문의 고용허가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되면서 농업 부문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위주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고용허가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용허가제의 5가지 원칙 기억나시나요? 한참 전에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용허가제의 5가지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내국인을 대체하면 안 된다. 즉 보완해야 한다라는 원칙이죠. 그러므로 기업은 반드시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원칙은 산업구조 조정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죠. 그러므로 고용허가제는 도입 업종이나 도입의 규모 등 쿼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송출 비리를 방지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공공부문이, 즉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공공부문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기관이 관리하고 지원하게끔 했지요. 네 번째 원칙은 정주 방지의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는 단기로 순환을 시키겠다라는 원칙이죠. 즉 우리나라에 영원히 살지는 말아라 라는 정책인 거예요. 다섯 번째 원칙은 차별 금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를 하겠다라는 원칙이었고요. 이러한 5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도 기억나시나요? 맨 마지막이었던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자라는 원칙,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담당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농축산업의 고용허가제 배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시면 그동안 쿼터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농업 부분 고용허가제 운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쿼터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업 부문 인력난과 비교할 때 또는 농업 부문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거에 비해 고용허가제의 도입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 결과 농촌이 미등록 노동자의 천국이 된 것이죠. 농축산업 영농 규모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것도 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한도가 영농 규모가 작은 데에서는 2명, 영농 규모가 아주 크다 하더라도 최대 4명이 맥시멈이에요. 둘째, 상시 고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통상 3년 정도 고용 후 이제 연장을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해요. 최근에 이제 고용허가제가 또 바뀌면서 성실 근로자 제도가 생겨서 이 4년 10개월이라는 이 한 주기가 다시 또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나시죠? 그런데 농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4년 10개월 정도의 상시 고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농업 부문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시설원예라고 부르는데요. 시설원예와 축산업에서는 1년 이상의 상시 고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채소를 키우는 노지, 그냥 땅에서 키우는 노지 농업은 우리나라 계절성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즉 3월에서 한 10월까지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농번기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농한기지요. 어떤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충남 또는 충북은 3월에도 거의 일을 못해요. 4월에나 파종을 하나요? 묘종을 옮겨 심는 거는 5월이 넘어야 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농촌에 특히 노지에서는 이렇게 계절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손이 더 필요한 시기가 있고 그냥 11월부터 거의 2월 또는 3월까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월부터 3월까지는 상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농가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허가제에서도 작물 재배업 분야에서 근무처 추가 제도가 만들어져요. 2009년 7월 1일부터 근무처 추가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제도는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아주 짧게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는 농가가 이렇게 까다롭게 고용계약을 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번거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직적인 운영으로 이 제도가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세 번째 문제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행정 지원 체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해서 외국 인력 상담 센터가 있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전국적으로 약 43개소가 있고 거점 센터가 9개, 소지역 센터가 34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은 또는 농촌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잖아요. 산에 있기도 하고 농촌, 산촌. 그래서 43개의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다 또는 지원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센터 등이 각각의 그 지역의 지자체나 또는 농협, 축협 등의 이렇게 어떤 협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고용허가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숙소의 문제예요. 농업 부문에서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쓰면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한다라는 지적이 아주 많았지요. 그래서 2020년 12월에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행 씨가 있는데 그분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12월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자 물론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그분이 12월에 비닐하우스에서 죽은 그 자체는 동사에서 죽은 거는 물론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다른 거가 있기는 해요. 신문에 의하면. 하지만 12월에 여성 노동자를 비닐하우스에서 자게 했다. 숙소가 비닐하우스였다라는 거는 당시 큰 사회적 이슈가 돼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농업 부분의 고용허가제를 사용할 경우에 숙소 지침을 엄격하게 바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2년간에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면 고용허가제와 관련돼서 농촌에 있어서는 숙소 문제가 여전히 큰 개선이 없다라는 비판이 자주 실려요. 아직도 농촌에서는 조리식 패널이라든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데가 많다라는 비판이지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러한 숙소 문제는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농업 부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농업 부문에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한도가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인데, 그죠? 근데 이 2명이나 4명을 위해서 숙소를 읍내에 마련한 농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읍내에 마련하면 읍내 숙소와 자기가 일해야 되는 이 비닐하우스 또는 작업장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멀은 거예요.
보통 뭐 자전거를 타더라도 차로도 보통 읍내와 이 작업장까지는 차로 한 30분이면 자전거로 달린다 그러면 거의 1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그 1시간 동안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를 하겠냐고요. 휴게 시간에 그 숙소와 자기의 작업장을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농촌의 작업장과 이 숙소의 문제는 농촌의 문제이지 고용허가제 정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5번째 문제점은 노사 간 노동시간 계산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허가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제도에 비해서 근로계약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농업 부분에서는 농가 사장님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노동시간에 대한 계산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용허가제의 문제라기보다는 농업 부문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농촌에서는 대부분 작업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하루에 11시간 정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11시간을 다 일하는 건 아니고요. 오전에 1시간 휴식시간, 오후에 1시간 휴식시간, 그래서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러면 11시간에서 3시간을 빼면 근로시간 자체는 8시간인 거죠. 그래서 사장님은 또는 농가의 경영주는 하루에 8시간씩 일했으니까 물론 이 사람이 아침 7시에 나오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했지만 11시간이지만 쉬는 시간 3시간을 뺐으니까 하루 일한 시간은 8시간이니까 올해 같으면 시간당 임금 9,160원에 8시간을 곱하고 28일을 일했다라고 하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205만 원. 그래서 205만 원 월급이 합당하다라고 농가 사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점심시간과 특히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휴게시간 30분밖에 안 쉬었다. 그러면 30분, 점심시간도 30분밖에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자기가 한 거는 1시간밖에 안 쉬었으니까 2시간을 더 일했는데 이거는 공짜 노동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실제로 일한 시간은 11시간 중에 점심 먹느라고 30분 쉬었고 오후에 30분 쉬었으니까 1시간 쉬었다. 그러므로 나는 10시간 일했다. 그런데 한 달에 28시간 근무하면 시간당 그 임금 9,160원에 10시간 곱하기 28 하면 약 2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월급 200만 원과 외국인 근로자분이 생각하시는 월급 약 250만 원 사이에는 한 달에 약 50만 원씩의 차이가 나지요. 이런 문제가 고용허가제에서도 인식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6번째 문제는 사업장 변경의 문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예요. 이거는 재취업을 하거나 성실 근로자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농축산업 분야의 특성상 계절성이 강하거나 또는 상시적인 고용계약을 했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고용계약을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업, 농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사업장 변경 제도를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유입된 한시적인 외국인 근로자 제도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사업장 변경의 권한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는 지나치게 사업주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3년에 3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라는 거죠. 7번째 문제는 성실 근로자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실 근로자 제도라는 거는 한 작업장에서 4년 10개월 일했다.
이제 그러면 성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텀을 더 돌아갈 수 있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10년 가까이 일할 수 있는 경우에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방식이 가능한데 언어 시험을 한다든지 또는 기능 시험을 통한다든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 근로자는, 이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이 있거나 어떤 기능이 있어서 10년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업체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느냐라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그럼 노동 조건이 나빠도 참을 수밖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성실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이라든지 기능보다는 그 고용주의 주관적인 어떤 기준 또는 주관적인 관점에 너무 좌우되고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실 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10년 가까이, 정확히는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동반하거나 또는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것도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바라볼 때는 인권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이상과 같이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약 7개 정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